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 충격을 입었습니다. 역시 충격을 받았겠지만은 그걸 핑계 삼은 듯 일처리를 미적미적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인데요. 지금 국회에 머물러 있는 법안이 6,800건이나 되는데 빨리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도 100건이 훨씬 넘습니다. 특히나 카드 사태의 마무리를 위한 신용정보 이용 보호에 관한 법, 또 보조금의 난맥상을 고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또 기초연금법,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은 참사로 인한 자숙, 핑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노래 한 곡 때문에 지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쓰는 언론도 있습니다만은 전 그건 좀 본질을 흐리는 보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정말이지 관성적이기 짝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고 있는 여야 대립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을 방지할 법안도 내놓는다면서요. 과연 그건 언제나 통과가 될까요? 이렇게 공회전하시라고 저희가 세금 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규제 완화가 과연 정답인가, 이런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3부 경제 핫 이슈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4개 나라를 순방을 하면서 들고 올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요. 지금 미일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내일은 한국에 옵니다.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LTE 데이터 무제한. 원래는 일단 10기가를 에다가 매일 2기가씩. 그것도 다 쓰면 무제한으로 올레 데이터 무제한이면 끝. 광대역 LTE 올레.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최대 3Mbps로 무제한 제공. 한화 도시개발 리포터 김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시와 반월공단에서 톨게이트 하나거리. 우선 입지 좋고요. 경기 남부에서 3.3제곱미터당 150만 원대 산업단지. 이거 시의원님들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분양문의 1599-0170.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목요일이 좀 고른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거래소 시장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로 마감되면서 마이너스 2.03 하락한 1998.34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하락이 깊었습니다. 4.35포인트 하락한 561.12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기관의 매도세가 양시장 모두 압박하는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는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수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서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매도는 아닌데요. 네. 전체적으로 기관이 어제부터 좀 강하게 거래시장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씩 계속 팔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100억에 이어서 오늘도 한 348억 매도를 했으니까 상당폭 시장 하락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2,000선을 기준으로 한 펀드 환매 물량,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 충분히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하도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롱쇼 펀드라고요. 예. 올라가면은 맞고 내려가면 또 이제 받쳐 올리고 이런 스타일인데요. 그런 부분 롱쇼 펀드들 때문에 지수도 막혀 있고 종목도 막혀 있고 그러니까 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제 어떤 종목은 사고 어떤 종목 매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종 자체가 이제 꼼짝을 안 하니까 전체적인 지수도 이제 꼼짝을 안 하게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매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코스닥도 최근에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의 매물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신과 사모펀드들의 좀 매도세가 어제 오늘 좀 많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롱숏 펀드요. 이게 사실 이게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살지를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롱숏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거 전략이 없는 거 아닌가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네네.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보통 롱숏 펀드들이 전략을 쓸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같은 업종 내에서도 롱과 숏이 있고요. 네.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좀 롱숏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자체에서도 롱숏이 있지만 그 업종 안에도 종목 안에서도 롱숏이 있는데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들어 있는 이제 IT 그룹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가 그동안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좋을 때는 그동안 하이닉스로 이제 올려놨었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항상 노응이 많았었고요. 네.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그동안 또 삼성전자라는 주가를 받쳐주는 큰 기둥이 약했을 동안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호테신라 이런 종목들 내수주 성향에 있는 종목들하고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약간 다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들로 좀 매매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뭐 안 좋은 업종들 뭐 특히 조선 업종이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네. 어제도 많이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안 좋은 업종 쪽에는 공매도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네. 시황이 돌아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서 빠지는 폭만큼의 이익을 계속 취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악재가 나와도 쉽게 급락하고 또 이제 롱포지션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조그마한 호재만 나와도 또 쉽게 급등하는 이런 주가들의 급변동성이 더 심해지는 그래서 대형주가 과거에는 호재가 나와도 많이 움직이면 2, 3% 그래서 근데 지금은 대형주도 뭐 10%는 너무 쉽게 움직이는 그런 좀 너무 가벼워진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키워버린 네, 그런 맞습니다. 이유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거래일로는 내일 하루 남았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좀 끌고 가야지 될까요? 네, 사실 뭐 지금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워낙 급락을 해서 네. 무슨 어디 뭐가 터진 거 아니냐, 그랬죠. 뭐 북핵 문제 얘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뭐 미국과 러시아 관계도 사실 지금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의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솔직히 울고 싶은데 뭐 뺨을 때린 게 뭐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들이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뭐 주가 자체들이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과의 좀 괴리감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는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좀 매도를 많이 내놓으면서 또 그런 중소형주들이 급락하고 분위기가 또 약간 안 좋아지니까 또 따라서 투매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연동이 되면서 네. 시장에서의 좀 생각보다 좀 깊은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21선이 깨지고 61선 정도에서 지지받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IT 중심의 장비와 부품 업체들은 오히려 이번에 좀 기회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좀 적긴 하지만 꾸준히 사주게 하려면은 실적 같은 것들도 계속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뭐 실질적으로 외국 시장에서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종목들밖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코스닥의 외국인이 사는 것들은 여객 펀드들이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들어온다기 개념보다는 네. 기수 쪽만 가지고서 선물과 연계한 그런 플레이, 그런 환율과 관련된 플레이 이런 네. 부분들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더 많이 답답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모 네. 신협 같은 곳들에 대한 특별 검사가 들어간다고 하죠? 네,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이제 이 세월호 사고는 현장에서는 이제 인양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계속적으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인양이 아니라 이제 구조 예. 작업. 예, 그러기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벌써 안타깝지만 사망자 수가 실종자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 작업은 현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고의 어떻게 보면 주범이랄까요? 원인 제공을 했던 청해진 해운 나아가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이 이끄는 I1I 홀딩스 이 회사 전체에 지금 맞춰지고 있는 네. 거기에 이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 규명과 더불어서 각종 비리 또 금전적인 어떤 부당 행위 이런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금융감독원 뭐 거의 우리나라의 사정기관 모두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곳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금융당국이 이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의 사실상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이 특별검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통 신협 중앙회에서 1차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1차적인 감독 권한은 신협 중앙회가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신협 중앙회가 우선 세무 신협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갔고요. 여기 말고 또 한평 신협이라는 곳하고 인평 신협이라는 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 곧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또 금융감독원도 특별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지금 신협이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세무 신협이라는 곳은 주식회사 세무의 직원들 협동조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평 신협은 이 종교단체 조합입니다. 여기가 이제 구원파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로 추정되는 종교단체 조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거 말고 이 사업장이 있는 인천 지역의 조합도 인평신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이 청해진 해운 내지는 관련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등장하는 신협이 몇 군데가 더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마 당국에서 다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당국이 의심을 두는 대목은 이 신협이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만 이 신협이 회사 내지는 유병헌 회장 일가의 어떤 자금줄 혹은 뭐 비자금 조성 이런 거에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데 아마 지금 의심이 두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사실 거래액은 뭐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세무신협 같은 경우는 I1I 홀딩스 청해진 해운의 이제 지주사죠. 여기에 운전자금 용도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뭐 대출해 준 것. 또 뭐 6천만 원 대출에 대한 담보 설정 뭐 이런 정도의 거래만 나오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만약에 더 들여다봤을 경우에 혹시 여기서 불투명한 의심 거래 또 어떤 이 불법적인 자금 거래 이런 것들이 발견될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배상 부분하고 연결이 될 때 일단 이렇게 좀 뭐 숨겨진 것들을 찾는다 이러면은 법적으로는 배상에 우선 좀 쓰이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법률적으로 사실은 따져봐야 됩니다. 1차적인 이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청해진 해운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청해진 해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빈 껍데기 회사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주주들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 있는가 하신가에 대한 거는 아마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는 주주가 출자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전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 정서라든가 또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대주주들한테 책임을 추궁하고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인 가격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좀 싸진 게 아니냐 대중적인 것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좋아하시나요 와인? 분위기만 좋아합니다. 맛은 잘 모르고요. 사실 뭐 와인 거품이랄까요? 뭐 거품에 가까울 정도로 돌풍이 한때 불었었고, 요즘은 조금 이제 그 거품은 꺼진 분위기인데, 어쨌든 뭐 주변에 와인 애호가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 와인 값이 여전히 거품이 많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주부구실 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입 와인들의 주요 가격들, 국내외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수입 와인 8종을 대상으로, 국내외 가격, 현지 가격, 현지 판매 가격, 그다음에 국내 판매 가격 비교를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산 와인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차가 제일 심했는데, 국내에서 15만 원에 팔리고 있는 제품, 샤토 딸보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현지 평균 가격이 27,000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예. 가격차가 무려 5배 이상 나고 있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칠레산 몬테살파 같은 경우도 네. 현지하고 국내하고 1.8배, 뭐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호주산 뭐 이 샤도네 같은 경우도 1.8배 이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 근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주요 와인 산지 국가들하고 우리나라가 공교롭게도 대부분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FTA 1호가 한 칠레 FTA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칠레 와인이 칠레가 굉장히 유명한 와인 국가고 FTA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 칠레 와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한 EU하고 FTA가 체결이 되면서 프랑스산 와인은 당연히 지금 이 관세 적용을 받고 있고요. 또 한미 FTA 때문에 캘리포니아산 와인도 사실은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이고 네. 얼마 전에는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호주 와인도 유명한데 이 한호주 FTA도 지금 협상 자체는 다 끝난 상태죠. 네, 뭐 당연히 이 FTA가 체결되면은 관세 인하 효과를 좀 누릴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생각만큼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건 결국 돌려 말하면은 이 유통 단계가 복잡하다. 그리고 대부분 그 복잡한 단계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 FTA 관세 인하의 후생이 유통 마진으로 그냥 흡수되고 있다. 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와인 유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하고 좀 유통 과정이 다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근데 예. 이제 마진이 높은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또 역시 뭐 이제 수입업자가 있을 것이고 네. 거기서 이제 1차 유통상, 2차 유통상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역시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 관세 인하가 네.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다 내려간 게 아니라 매년 얼마씩 내려가다 보니까 네. 그 조금씩 떨어지는 게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냥 유통 마진으로 네. 흡수가 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최근에 그러시더라고요. 와인은 어떤 게 좋은 거냐 아느냐 그래서 모르겠다고 했더니 비싼 게 좋은 거다. 일하시는 걸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비싸면 맛이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네. 마진을 좀 남기면서 좀 가격도 높게 책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 혐의를 좀 갖게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데 가면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 너무 형성이 비싸죠. 되어 있고요. 예. 네. KT가 여러모로 좀 악재가 많은데 점유율도 하락했다고 하네요. 예,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가 이제 SK텔레콤이 1위, KT가 2위, LG U+가 3위로 돼 있는데 네. 이 시장 점유율이 5대 3대 2 구조를 딱 유지를 하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근데 KT가 지금 10년 만에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점유율이. 네. 예. 지난달 점유율이 29.86이 됐고요. LG U+는 19.72로 이제 2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이게 뭐 사실은 1,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대 3대 2 상징적인 마지노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각 업체마다 이 선을 지키려고 혹은 이 선을 돌파하려고 하여튼 뭐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KT가 좀 밀리는 네. 그런 형국인데 지금 뭐 영업정지 중이고 그래가지고 워낙 변수가 많아서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1위 업체한테 점유율이 더 가느냐 아니면 네. 3위 업체한테 더 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싸움은 사실 1, 3위가 한 싸움이 제일 치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기술을 맛보리 맥콜.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정말 없애야지 될 것으로 얘기됐던 규제 완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 참사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규제 완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정부 때 설령의 제한을 30년으로까지 늘려줬는데 세월호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오래 운행됐던 그런 배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전 관련 규제 완화가 현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래도 될까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방한합니다. 오바마 취임 기간 중 4번째 방한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경제 현안은 무엇일까요?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에 쌓여가는 미국 측의 불만과 우리의 TPP 가입 조건, 한중일의 미묘한 외교 전선 등 굵직한 이슈가 포진해 있는데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온 국민의 애도 물결 속에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오바마 대통령. 한국 경제는 무엇을 주고받아야 할지 내일 금융기획에서 오바마 방한과 경제 이슈를 짚어봅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LTE 데이터 무제한. 원래는 일단 10기가를 에다가 매일 2기가씩. 그것도 다 쓰면 무제한으로 올레 데이터 무제한이면 끝. 광대역 LTE 올레.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최대 3메가bps로 무제한 제공.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서 지금 전 분야에 걸쳐서 규제가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세월호 참사 이것 때문에 규제 완화가 능사가 아니다.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한 규제도 자꾸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라고 하면은 정말 철폐하고 처부숴야지 될 그런 것들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 참사 이후에는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도 있다.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안전규제에 한정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정부 규제 또는 규제 정책의 효과가 한 방향이거나 네. 또는 이게 무조건 좋거나 나쁜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규제의 효과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의 규제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실은 네. 규제 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그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다음부터는 한 방향적으로 규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잘못된 네. 좀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제적 수준의 규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교훈을 저희들이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안전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는 최종까지도 정말 신중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네. 물론 이게 안전 부분 규제는 강화해야만 한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규제 중에서도 최후까지도 잘 네. 풀지 않고 신중해야지 될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꼭
능사냐라는 네.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 많은 안전 규제가 있었는데 안 지켜졌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매뉴얼이 있었는데 예.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정부가 또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사건이 터지면 항상 정부가 내놓는 말이 매뉴얼을 보강하겠다. 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근데 매뉴얼과 조직 때문에 꼭 일어난 일이냐를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번 네. 사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안전 훈련들을 사실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매뉴얼을 사실 적용해서 드릴이라는 안전 훈련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시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있었던 규제도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부터 사실 따져서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가는 것도 사실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전 규제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우리 참사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규제 완화를 정부가 흔히 기업의 불편을 해소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하죠, 그 얘기. 네, 예. 이번에 세월호 참사 원인 중에 하나도 지금 논의되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그 노후 선박 관련 규제 완화가 원인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노후 선박들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안전 규제를 완화시켜달라. 그럼 비용이 적게 들죠. 예. 비용이 적게 들면은 우리가 사업하기 좋고 그러면 사람도 더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 규제의 완화의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이 세월호 참사가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안전 규제 이슈뿐만이 아니고 환경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규제를 기업들이 완화해주면 비용이 적게 들고 그래서 도산도 안 하고 뭐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만은 환경 규제가 너무 완화됐을 때 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도 크죠. 우리 지금 많이 있는 그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네. 많이 환경 재앙이 어떤 건지 건강에 미칠 국민 건강에 미칠 효과가 무엇인지 그런 규제 완화의 비용들을 곰곰이 따져보고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또 보안 문제도 마찬가지죠.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 것처럼 카드 개인정보 보호를 정부가 규제를 적정 수준의 규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한 곳에서 정보가 세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공공에 유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비용이 정말 어떻게 될지 아직 저희들이 참 추정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안전이라든지 환경, 보안 같은 이런 규제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아주 단편적이고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 규제의 장단점을 측정해서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번 교훈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하고요. 그 외에도 공공성이 중요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의료라든지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규제 완화도 역시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고 기업한테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 역시 엄청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게 단순치 않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속도전으로 해결하는 게 또 능사가 아니고요. 정부가 꼼꼼히 차근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서두에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들이잖아요. 환경, 의료, 또 이 안전. 뭐 당장의 일자리 창출로 또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요. 완화하셨다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 규제를 완화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해서 일자리가 는다는 거를 말하기는 쉽습니다. 또 이제 그런 예를 가지고서 일자리가 많이 늘 거라는 식의 인상을 주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규제 완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대부분 규제 완화가 실패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과연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었느냐? 네. 저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석을 한 뭐 연구 보고서나 그런 건 없나요? 그래서 늘지 않았다는 분석한 거는 저는 잘 못 봤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상품을 또는 시장을 개척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즉 불확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경기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어떤 시장을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우리 많은 재벌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산에 유보하면서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건데 투자 규제 완화를 해준다고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투자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그런 뭐 상식적으로 경제학 이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다지 와닿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게 한계 기업들 어떻게 보면은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퇴출돼야 될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투자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퇴출기업이 퇴출되지 않을 때 오는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굉장히 규제를 뭐 암덩어리로 대통령이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완화 쪽의 드라이브를 상당히 걸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면은 이번 그것을 계기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지 어떨지도 참 궁금해요. 뭐 그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건데요. 제 생각엔 당연히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차분하게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생각된 게 너무 규제 하나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구조라든지 전반적인 환경들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부가 너무나 많은데 개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도 보니까 인천 제주 항로를 독점적으로 이렇게 정해진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진입 규제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진입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산업인가? 그리고 또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규제를 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건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입 규제를 그러면은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해진 해운의 독점적인 그런 영업이 가능했고 그래서 안전도 소홀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정한 운임이라고 할까요?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무조건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가격을 낮게 하라고 압력을 두면은 기업들은 당연히 해야 될 안전규제나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비용을 줄일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의 증가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편익 부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사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식의 규제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사실 가야 되지. 이게 그런 측면에서 좀 규제 완화의 전반적인 흐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정부가 해야 된다. 단순하게 기업 불편해서 일자리 창출 이것을 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근본적인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어떤 그 단선적인 그런 프로세스로 봐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셨죠? 예, 무척 바쁩니다. 네. 요즘에는 그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간밤에도 애플과 페이스북, 정말 그 IT의 거물급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성전자랑 또 경쟁을 하고 네. 있고,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쪽 우리 IT 기업들이랑 좀 연동이 많이 되는 그런 주식인데, 애플이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순이익이 10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6천억 원 정도 나왔고요. 작년보다 7% 정도 늘어난 거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91억 달러보다 1조 원 정도 많은 그 이익을 올렸고요. 네. 이제 매출도 45조 원 정도.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다 좋았습니다. 어떤 게 애플 실적을 많이 도왔나요? 예, 그 중국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제일 그 아이폰이 많이 팔린 게 제일 큰 이유인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많이 팔렸고, 애플이 이제 그 중국 최대 통신 업체인 차이나 모바일에 네. 아이폰을 공급하기로 했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나온 거고요. 애플 실적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게 이제 그 주주들한테 일종의 좀 선물을 많이 줬는데, 네. 이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또 분기별 배당금을 늘리겠다. 애플이요? 예. 그동안 정말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주주들한테 좀 압력을 많이 받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주식 분할도 7대1로 네. 또 이제 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애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있는 소식들이고요. 근데 이제 요걸 두고 일각에서 이제 제기하는 거는 네. 지금 애플이 이런 주주 관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포화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네. 좀 뭐 혁신적인 신제품,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신제품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지, 지금 주주 관리하는데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조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래도 저래도 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스티브 잡스라면 절대로 안 했을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그 스티브 잡스는 지금 말씀드린 주주들한테 선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했었고, 네. 유보금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애플에 쌓아놔야 된다, 이런 네. 기조가 있었고, 이 돈으로 뭐 미래 투자, M&A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이제 잡스의 어떤 그 원칙인데, 팀 쿡 CEO가 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예, 주주들을 좀 관리하면서 주식 에도 좀 신경을 쓰는 거고. 예, 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불안한 그런 전망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번에 나온 실적을 보면 6억 4,200만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원 이상의 그 순이익을 올렸고요. 이게 작년보다 3배 정도 늘어난 거고, 네. 예, 매출액도 25억 달러, 그래서 한 2% 정도 이제 늘어났는데, 페이스북 실적이 좋아진 거는 그 광고 매출이 많이 늘었고요. 예, 광고 매출 중에서도 이제 PC와 모바일이 있는데, 모바일 비중이 60%. 그래서 네. 지금 이제 PC에서 모바일 쪽으로 어떤 IT의 그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는데, 그 트렌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다. 앞으로 모바일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 부장님은 페이스북 하세요? 예, 저도 뭐 제한적입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계시군요. 예, 글을 많이 올리지는 않고요. 예, 근데 저는 네. 열심히 했었는데 네. 광고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페이스북 실적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사용자 수가 혹시라도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또 이 광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특히 이제 10대들이나 뭐 젊은 네. 층에서는 페이스북에 빠져서 다른 데로 이제 가는 그런 계층이 있는데 일단 그 수치로 나온 요번에 실적으로 나온 수치를 보면 일일 사용자 페이스북 일일 사용자가 21% 늘었고 네. 그다음에 모바일 사용자는 43%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네. 가입자들이 많이 좀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세련되게 모바일 광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게 또 페이스북이 유럽에서 금융 서비스업을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어요. 예, 예. 이러면은 또 금융업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예, 일단 페이스북에 하려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페이스북 친구끼리 전자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네. 예, 해외에도 송금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전 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유럽에서 특히 이제 아일랜드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당국 허가가 곧 떨어질 텐데 이 허가를 받고 나면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말고 구글도 뭐 2009년부터 구글 월렛이라는 그 네. 전자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애플도 모바일 결제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추세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 현재는 지금 온라인 지급 결제 수준인데 이게 앞으로는 자산 운용업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 쪽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중국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니마켓 펀드를 팔아서 67조 원을 끌어들였기도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최근 뉴스가 나왔는데 알리바바가요? 예. 예, 그런 뉴스도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이 IT 기업들이 금융업에 점점 발을 담그는 추세가 계속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시사점이 뭐냐면 이제 기존 금융업계, 은행이나 증권사들에게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뭐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인터넷 사용자들, 모바일 사용자들을 모아서 그런 정보와 그 자금을 바탕으로 자산을 굴려서 돈을 이제 수익률을 올리면 기존의 이제 증권, 은행, 영역을 이제 침범하게 이제 되는 거고 전문 기관들의 이제 보는 예측을 보면 앞으로 이제 애플, 트위터, 아마존 이런 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런 이제 금융상품, 강력한 금융상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걸림돌이 뭐냐면 이제 저번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지만 이제 개인정보 유출. 네. 개인정보 문제가 가장 해결해야 될 장벽이고요. 은행이나 증권사는 어느 정도 이제 고객들이 신뢰를 할 수 있지만 과연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데서 금융 거래를 하는 거를 얼마만큼 믿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일랜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애플이니 다 이 역외 회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올린 수익들을 국내로 송금 안 하고 있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위한 또 하나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인데요. 핵심 의제로 꼽히는 것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입니다. 근데 지금 두 나라는 합의의 진전을 못 본 걸로 오후에 전해졌는데
TPP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부에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